어머니, 이제 요양원 알아보세요. 더는 모실 수 없어요. 그 말이 제 귓가에 맴돌던 날, 저는 며느리 방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빨간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아들 내외 결혼 20주년 기념으로 제가 정성껏 준비한 금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금 3돈짜리였어요. 제 마지막 여윳돈을 털어서 장만한 거였죠. 노크를 하려던 손을 멈췄습니다. 방 안에서 들리는 목소리 때문이었어요. 며느리와 사돈댁, 그러니까 며느리 친정 어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신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을 해? 쉽게요? 엄마, 제가 얼마나 고민했는데요. 장모님이 드시는 거 계산해 봤더니 한 달에 70만 원은 나가더라고요. 반찬값만 해도 20만 원이고 당뇨약에 병원비까지 합치면요. 그래도 그렇지. 그 돈이면 요양원 기본은 되잖아요. 우리 애들 학원비도 빠듯한데 솔직히 더 이상은 힘들어요. 사돈댁 목소리가 다시 들렸습니다. 그럼 우리 사위는 뭐래? 우리 남편은 원래 효자 코스프레 하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설득하면 결국엔 제 말 들을 거예요. 맨날 엄마 엄마 하면서 정작 돈은 제가 다 관리하는데 뭘 알아요. 맞아. 우리 애들 학원비가 얼마인데. 큰애가 수학학원, 영어학원 합치면 한 달에 80만 원이고 작은 애도 60만 원 나가잖아. 저는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손에 쥔 빨간 봉투가 후들거렸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벽에 기댈 수밖에 없었습니다. 며느리 목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솔직히 장모님 젊을 때야 도움 많이 받았죠. 애들 봐주시고 집안일도 해주시고. 근데 이젠 당뇨에 무릎도 안 좋으시잖아요. 저도 파트타임 일 시작했는데 집에 와서 장모님 시중까지 들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그래, 그럴 만도 하지. 요새 요양원 시설도 좋다던데? 네, 제가 알아봤어요. 한 달에 120만 원 정도면 괜찮은데 갈 수 있대요. 장모님 기초연금이랑 국민연금 합치면 한 달에 80만 원 정도 나오니까 우리가 40만 원만 보태면 되잖아요. 지금보다 훨씬 나아요. 저는 조용히 뒷걸음질 쳤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숨소리마저 들릴까봐 입을 막고 제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방문을 닫고 침대에 주저앉았어요. 손에 쥔 금반지 봉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갑자기 이게 너무 우스워 보였어요. 며느리를 위해 마지막 여윳돈까지 털어서 준비한 선물이 말이에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햇살이 따스하게 들어왔지만 제 마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30년 전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때 문득 제 서랍 깊숙이 숨겨둔 서류 봉투가 떠올랐어요. 아무도 모르는 제 마지막 비밀이 담긴 그 봉투 말이에요. 저는 천천히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봉투를 꺼내 안에 서류를 펼쳤습니다. 토지대장이었어요.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사실 제게 12억짜리 땅이 있다는 걸요. 그리고 이 집 지분의 70%가 제 명의라는 것도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와 사돈댁의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한 달에 70만 원. 그게 30년 동안 아들을 키우고 10년 동안 손주를 돌본 제 가치였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며느리가 평소처럼 웃으며 아침상을 차렸어요.
어머니, 식사하세요. 오늘 제가 어머니 좋아하시는 된장찌개 끓였어요. 그 웃는 얼굴을 보며 저는 어제 들었던 대화가 환청이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며느리는 분명히 그런 말을 했고 지금 제 앞에서 웃고 있는 이 얼굴은 가면이었던 거예요. 고맙구나. 겨우 그 말만 했습니다. 더 이상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밥을 떠서 입에 넣었지만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며느리가 제게 한 것처럼 저도 이제 제 인생을 선택할 때가 됐다고요. 며느리와 사돈댁의 대화를 듣고 난 뒤 저는 30년 전으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아들이 26살 때였어요. 지금의 며느리를 처음 집에 데려온 날 말이에요. 엄마, 제 여자친구예요. 결혼하고 싶어요. 아들의 눈빛이 반짝였던 게 기억나요. 며느리는 수줍게 웃으며 제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처음 뵙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때 며느리는 정말 착해 보였어요. 예의도 바르고 말씨도 곱고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도 따뜻했죠. 저는 마음이 놓였습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우리 아들 잘 부탁한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신혼집이었습니다. 아들은 회사 다닌 지 3년밖에 안 됐고 모아둔 돈이 별로 없었거든요. 며느리 부모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돈, 우리 딸 시집 보내는데 전세금은 반반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당시 전세금이 1억이었습니다. 5천만 원씩 내자는 거였죠. 저는 난감했어요. 남편이 일찍 돌아가신 뒤로 저 혼자 식당에서 설거지하고 청소하며 아들을 키웠거든요. 그렇게 악착같이 모은 돈이 7천만 원이었습니다. 며느리 친정에서 5천만 원을 낸다는데 저도 그만큼은 내야 체면이 서는 거였어요. 아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전 재산 7천만 원 중에서 5천만 원을 냈어요. 남은 건 2천만 원이었습니다. 아들 결혼식 비용 치르고 나니 제 통장엔 500만 원밖에 남지 않았어요. 엄마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아들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며느리도 눈물을 글썽이며 인사했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평생 효도하겠습니다. 그 말을 믿었어요. 진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결혼 후 2년 뒤 아들 내외가 집을 사겠다고 했어요. 전세로 살기보다 내 집 마련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 거죠. 당시 집값이 2억이었습니다. 엄마, 저희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1억 정도 필요해요. 엄마한테 그런 돈이 어디 있니? 엄마, 그 땅 있잖아요. 아빠 유산으로 받은 거요. 그거 담보로 대출 받으면 되잖아요. 제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그 땅은 남편이 남긴 유일한 유산이었어요. 아들이 초등학교 다닐 때 남편 친구분이 빚 대신 준 땅이었습니다. 당시엔 허허벌판이라 가치가 없었지만 저는 그 땅을 남편의 마지막 흔적이라 생각하며 간직하고 있었어요. 그 땅은 엄마, 저 지금 안 사면 집값 더 오른대요. 제발 도와주세요. 며느리도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평생 어머니 모시고 살겠습니다. 제발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저는 결국 그 땅을 담보로 5천만 원을 대출받았어요. 아들에게 줬습니다. 며느리 친정에서도
5천만 원을 보태주고 나머지는 아들이 대출받아서 2억짜리 집을 샀어요. 엄마 고마워요. 이 집에서 엄마랑 평생 살 거예요. 아들이 약속했습니다. 며느리도 웃으며 말했어요. 어머니, 이 집은 어머니 집이에요. 저희가 어머니 모실 거예요. 그렇게 저는 아들 내외와 함께 살기 시작했습니다. 얼마 후 첫째 손주가 태어났어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직장을 다녀야 할 것 같아요. 혹시 손주 좀 봐주실 수 있으세요? 그럼 당연하지.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두 손주를 키우며 집안일을 도맡았어요. 아침마다 손주들 아침 먹이고 유치원 보내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저녁 준비하고 며느리는 직장에서 승진도 하고 돈도 잘 벌었습니다. 그 사이 아들 내외는 그 집을 팔고 더 큰 집으로 이사했어요. 3억짜리 집이었습니다. 이번에도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엄마, 이번엔 3천만 원만 도와주세요. 큰 집으로 가면 엄마 방도 더 넓어져요.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을 또 냈습니다. 이번에 살 집은 아들 단독 명의로 하지 말고 제 지분도 넣자고 했어요. 제가 낸 돈만 8천만 원이 넘었으니까요. 엄마, 뭘 그런 걸 따져요. 어차피 나중에 다 엄마 거예요. 아들이 웃으며 말했지만 며느리 표정이 굳어지는 걸 봤습니다. 저는 고집을 부렸어요. 아니다. 엄마 지분은 확실히 해두자. 법무사 가서 등기할 때 엄마 이름도 70%로 넣어라. 70%요? 며느리가 놀라 물었습니다. 그래. 엄마가 낸 돈이 8천만 원이고 너희가 낸 돈이 나머지니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며느리는 뭔가 말하려다가 참았어요. 아들이 달랬습니다. 알았어요, 엄마. 그렇게 할게요. 그렇게 해서 이 집 지분의 70%는 제 명의가 됐습니다. 며느리는 그 사실을 알면서도 남들한테는 집이 아들 명의라고만 말했어요. 제 지분이 있다는 건 숨긴 거죠. 10년이 또 흘렀습니다. 손주들은 중학생이 됐고 저는 일흔이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당뇨 진단을 받았습니다. 어머니, 앞으로 식단 조절 잘하셔야 해요. 며느리가 말했지만 그 목소리엔 이전처럼 따뜻함이 없었어요. 귀찮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무릎도 안 좋아져서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어요. 손주들 밥도 예전처럼 챙겨주기 어려워졌고 청소도 힘에 부쳤습니다. 그때부터였어요. 며느리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한 게요. 아침마다 눈치를 주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오늘 또 병원 가세요? 요새 병원비 많이 나오네요. 미안하다, 아파서 그런 거야. 아니에요, 괜찮아요.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며느리 얼굴에 쓰여 있었습니다. 이젠 제가 짐이 됐다고요. 그러다가 일주일 전 그 대화를 들은 겁니다. 요양원에 보내겠다는 얘기를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어요. 30년 동안 제가 믿었던 며느리의 약속은 제가 건강하고 쓸모 있을 때만 유효한 약속이었다는 거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대로 당할 순 없다고요. 30년 동안 쏟아부은 제 인생이 한 달 70만 원의 가치로 평가받을 순 없다고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제 마지막 카드를 꺼낼 때가 왔다고요. 며느리와 사돈댁의 대화를 들은 지 사흘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왔어요.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거였습니다. 저녁상을 차리는데 며느리가 거실에서 아들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부엌 구석에서 몸을 숨기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보, 오늘 할 얘기가 있어서 일찍 퇴근했어요. 며느리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무슨 일이야? 어머니 일이에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드디어 시작되는구나 싶었습니다. 엄마가 왜? 여보,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요. 요즘 어머니 건강이 많이 안 좋으시잖아요. 당뇨에 무릎까지 안 좋으시고. 그래서 제가 직장 다니면서 어머니 케어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병원 모시고 다니고 식단 따로 챙겨드리고 약 챙기고. 아들이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도 알아. 당신이 고생 많이 하는 거. 그래서 말인데 요양원 알아볼까 해요. 뭐?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여보, 낮춰요. 어머니 들어요. 요양원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야? 엄마를 요양원에? 여보, 요새 요양원 좋아요. 전문 간호사들이 있고 같은 또래 어르신들도 많고 어머니한테도 그게 더 나을 수 있어요. 안 돼. 엄마는 내가 모실 거야. 며느리 목소리가 짜증 섞여 나왔어요. 모시긴 누가 모셔요? 당신은 회사 다니고 저만 고생하잖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당신이 어머니 병원 몇 번이나 모시고 갔어요? 그건 한 번도 없잖아요. 다 제가 하는 거예요. 회사 조퇴하고 어머니 모시고 병원 가고 약국 가고 장 보고. 제 직장 생활도 영향받는다고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비용 문제도 있어요. 어머니 병원비랑 약값이 한 달에 30만 원 나가요. 여기에 식비까지 합치면 70만 원이에요. 70만 원이. 네, 70만 원이요. 큰애 수학학원비가 50만 원, 영어학원비가 30만 원인데 합치면 어머니 드시는 비용이랑 거의 같아요. 저는 부엌 구석에서 이를 악물었습니다. 결국 돈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도 엄마인데. 여보, 전 효도 안 하자는 게 아니에요. 요양원 보내드리되 우리가 자주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고 그러면 되잖아요. 제 친정엄마도 그게 낫다고 하셨어요. 장모님이? 네, 엄마가 어제 오셔서 얘기했어요. 요새 요양원 정말 좋대요. 어머니 연금도 있으시고 우리가 조금만 보태면 괜찮은데 갈 수 있대요. 아들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며느리가 다가가는 소리가 들렸어요. 여보, 우리 아이들 생각해요. 큰애가 내년이면 고등학생이에요. 학원비 더 들어갈 거고 작은애도 중학교 올라가면 또 그렇고 우리 노후 준비도 해야 하잖아요. 그렇긴 한데 제가 알아본 요양원 한 달에 120만 원이에요. 어머니 연금이 80만 원 나오시니까 우리가 40만 원만 보태면 돼요. 지금보다 30만 원 절약되는 거예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제 가치가 한 달 40만 원으로 계산되고 있었어요. 알았어. 내가 한번 생각해 볼게. 여보, 빨리 결정해요. 제가 알아본 요양원 자리가 다음 달에 하나 난대요. 지금 아니면 또 언제 자리 날지 몰라요. 그날 저녁 식사 시간이 끔찍했습니다. 며느리는 웃으며 제게 반찬을 떠주었어요. 어머니, 많이 드세요. 하지만 그 웃음이 이제는 너무 가짜로 보였습니다. 아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계속 저를 힐끔거리며 봤어요.
엄마, 요즘 건강은 좀 어때요? 응, 괜찮아. 병원 다니시느라 힘드시죠? 아니야, 괜찮아.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 요양원 정말 좋대요. 제 친구 시어머니도 요양원 가셨는데 엄청 만족하신대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숟가락을 놓을 뻔했어요. 요양원? 네, 전문 간호사들이 24시간 케어해 주시고 같은 또래 어르신들이랑 얘기도 하시고 어머니한테도 좋을 것 같아서요. 나는 괜찮단다. 어머니, 한번 구경이라도 가보세요. 제가 알아본 데가 있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난 괜찮아. 식사를 마치고 제 방으로 돌아왔어요. 침대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30년 동안 아들 위해 살았는데 이제 제 자리는 요양원인가요? 손주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며느리 뒷바라지하며 살았는데 이게 제가 받을 대접인가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조카였어요. 제가 친정 오빠 없이 대학까지 보내준 조카 말이에요. 고모,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전화드렸어요. 그래, 잘 지내니? 네, 고모. 그런데 혹시 요즘 불편하신 거 없으세요? 목소리가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조카의 따뜻한 목소리에 무너질 것 같았어요. 아니야, 괜찮아. 고모, 제가 다음 주에 서울 출장 가는데 들를게요. 밥 사드릴게요. 그래, 고맙다. 전화를 끊고 생각했습니다. 조카는 제 친자식도 아닌데 이렇게 신경 써주는데 정작 제 친아들은 요양원을 알아보고 있다는 게 아이러니했어요. 그날 밤 저는 결정했습니다. 서랍 깊숙이 숨겨둔 서류들을 다시 꺼냈어요.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며느리가 모르는 제 재산 목록이었습니다. 15년 전 그 허허벌판이던 땅 근처에 지하철역이 들어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부동산에 슬쩍 알아봤더니 땅값이 많이 올랐다고 했습니다. 지난달에 정식으로 감정가를 받아봤어요. 12억이라고 하더군요. 며느리는 그 땅이 여전히 헐값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제가 대출받을 때 5천만 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15년 사이에 그 땅값은 24배가 올라 있었습니다. 또 하나 제 통장이 있었어요. 며느리는 제가 연금 받으면 바로 생활비로 쓴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저는 10년 동안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뒀어요. 한 달에 80만 원씩 10년이면 9,600만 원이었습니다. 저는 웃었습니다. 며느리가 한 달 70만 원 아까워서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는 사이 저는 10억이 넘는 재산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다음 날 아침 며느리가 다시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이번 주말에 요양원 구경 가요. 제가 예약해뒀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가보자. 며느리 얼굴에 안도의 빛이 스쳤어요. 아들도 미안한 듯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그냥 구경만 가보는 거예요. 알았어, 괜찮아. 하지만 속으로는 생각했어요. 며느리가 제게 요양원을 보여주는 동안 저는 며느리에게 12억짜리 교훈을 보여줄 거라고요. 그날 오후 저는 조용히 외출했습니다. 며느리 몰래 법무사 사무실 주소를 적어뒀어요. 이제 제 복수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 주말 며느리는 약속대로 요양원에 데려갔습니다. 아들도 함께 갔어요. 차 안은 어색했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요양원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원장이 나와서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시설은 좋았습니다. 깨끗한 방, 넓은 식당, 운동시설까지. 며느리가 제 눈치를 살피며 말했어요. 어머니, 여기 괜찮죠? 시설도 좋고. 그러네. 원장이 설명했습니다. 한 달 이용료가 120만 원이고요. 여기에 간식비나 개인 용품비가 추가됩니다. 대략 월 150만 원 정도 보시면 돼요.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150만 원이요? 처음엔 120만 원이라고. 기본이 120만 원이고 부대 비용이 있어서요. 차에 돌아오는 길 며느리가 투덜거렸습니다. 생각보다 비싸네요. 150만 원이면 어머니 연금 80만 원 빼도 70만 원을 우리가 내야 해요. 아들이 난감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럼 다른 데 알아볼까? 더 싼 데는 시설이 안 좋을 텐데요. 저는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제 남은 인생을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며느리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어떠셨어요? 거기 괜찮죠? 글쎄다. 어머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직장 다니면서 어머니 케어하기 너무 힘들어요. 요양원 가시는 게 어머니한테도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조금만 생각해 볼게. 며느리 얼굴이 환해졌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날 밤 저는 조카에게 전화했습니다. 준서가 고모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 네, 고모. 뭐든지 말씀하세요. 법무사 사무실 좀 알아봐 줄래? 고모가 서류 정리 좀 할 게 있어서. 법무사요? 무슨 일이세요? 땅명에 이전하려고. 전화기 너머로 조카가 놀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모, 혹시 그 땅 말씀이세요? 아빠 유산으로 받으신. 그래, 그 땅. 고모, 그 땅 지금 얼마나 하는지 아세요? 12억 정도 된다더구나. 조카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12억이요? 고모, 그럼 그 땅을 너한테 주려고. 네. 고모,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서가, 내가 고모 친아들보다 낫더라. 고모가 너 대학까지 보낸 거 후회 안 해. 그러니까 그 땅 받아라. 조카가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모, 무슨 일 있으세요? 혹시 형이? 나중에 얘기해 줄게. 일단 법무사 알아봐줘. 알겠습니다, 고모. 제가 바로 알아보고 연락드릴게요. 사흘 뒤 조카가 법무사와 함께 왔습니다. 며느리가 직장에 간 사이였어요. 고모 소개합니다. 제 동기 변호사예요. 법무사도 겸업하고 있어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 변호사입니다. 저는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습니다.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통장사본. 김 변호사가 서류를 꼼꼼히 살폈어요. 어르신, 이 땅 가치가 상당하시네요. 정말 조카분께 증여하시려는 겁니까? 그래요. 제 아들한테 줘봤자 며느리만 좋은 일 시킬 거예요. 혹시 며느님과 사이가? 조카가 설명했습니다. 고모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대요. 김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 그런 경우 많습니다. 증여세 문제가 있긴 한데 절세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괜찮아요. 세금 내더라도 조카한테 주고 싶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증여 절차 진행하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그 다음은 이 집 지분 문제였습니다. 어르신, 이 집 등기부등본 보니까 어르신 지분이 70%네요? 그래요. 제가 돈 대고 산 집이에요. 그럼 나머지 30%가 아드님 지분이고요. 혹시 이 지분도 정리하실 생각이십니까? 아니요. 이건 그냥 둘 거예요. 대신 제 지분에 대한 월세를 받고 싶어요. 김 변호사가 놀랐습니다. 월세요? 아드님한테서요? 네, 제 지분만큼 사용료를 받는 게 맞잖아요. 법적으론 가능합니다만. 조카가 끼어들었습니다. 고모, 그럼 형이랑 완전히 끝장을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래. 고모를 70만 원짜리로 계산한 대가야. 김 변호사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이 집 시세가 5억 정도 되니까 어르신 지분이 3억 5천입니다. 전세 가율을 적용하면 월 7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겠네요. 그럼 월 50만 원만 받을게요. 그 정도면 제가 요양원 가는데 쓴다던 돈이잖아요. 조카가 픽 웃었습니다. 고모, 제대로 복수하시네요. 복수가 아니라 정당한 대가야. 그날 모든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땅은 조카 명의로, 집 지분은 그대로 유지하되 사용료 청구 권리를 명시했어요. 김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모든 등기가 완료됩니다. 그때 아드님께 통보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제가 요양원 아닌 실버타운으로 이사 가는 날 말할 거예요. 실버타운이요? 네, 제가 알아본 곳이 있어요. 한 달에 200만 원 하는 곳인데 시설 좋더라고요. 조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고모, 그럼 생활비는? 고모 통장에 1억 있어. 10년 동안 연금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어. 거기다 땅 증여하고 남은 돈이랑 너한테서 받을 땅값 일부로 충분해. 땅값이요? 그래, 12억짜리 땅 공짜로 주는 건 아니지. 나중에 팔아서 고모한테 2억 정도는 줘야지. 그럼 고모가 20년은 편하게 살 수 있어. 조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하죠, 고모. 제가 땅 팔고 나서 고모한테 3억 드릴게요. 2억이면 돼. 아니에요, 3억 드릴게요. 고모가 저한테 해주신 게 얼마인데요? 그날 집에 돌아오니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디 다녀오셨어요? 응, 산책. 아, 그러세요. 참, 어머니. 요양원 다음 달 초에 자리 난대요. 그때 입소하시는 거로 할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자. 며느리 얼굴에 안도감이 떠올랐어요. 아마 속으로 드디어 짐을 덜었다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며느리는 몰랐습니다. 제가 요양원이 아닌 실버타운으로 가고 12억짜리 땅은 이미 조카 명의로 넘어갔으며 앞으로 매달 50만 원씩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거리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복수가 시작됐고 이제 마지막 순간만 남았으니까요. 한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며느리는 제 요양원 입소 준비를 착착 진행했어요. 짐을 정리하고 필요 없는 옷은 버리고 요양원에 필요한 서류를 챙겼습니다. 어머니, 이 옷은 요양원에 안 가져가셔도 돼요. 거긴 운동복 위주로 입으시니까요. 며느리가 제가 아끼던 한복을 들고 말했어요. 그래도 그건 가져가고 싶구나. 어머니, 거기서 한복 입을 일 없어요. 짐만 많아져요. 결국 그 한복은 버려졌습니다.
제가 아들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이었어요. 짐을 싸는 동안 손주들은 한 번도 제 방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떠나는데 작별 인사도 없었어요. 며느리가 잘 가르쳤나 봅니다. 드디어 이사 가는 날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이삿짐 센터를 불렀어요. 요양원으로 간다고 했겠죠. 어머니, 짐 다 챙기셨어요? 응. 그럼 출발할까요? 바로 그때 제가 말했습니다. 잠깐 며느리. 네, 어머니. 나 요양원 안 가. 며느리 얼굴이 굳었습니다. 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 실버타운 가. 한 달에 200만 원 하는 곳. 며느리가 황당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200만 원이요? 어머니, 그런 돈이 어디 있으세요? 내 통장에 있지. 통장이요? 어머니 연금 통장 말씀이세요? 거기 얼마 없잖아요.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이거 봐라. 잔액이 1억이야. 며느리가 통장을 빼앗듯 가져가 확인했어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1억이요? 이게 어떻게? 10년 동안 연금 한 푼도 안 쓰고 모았어. 너희가 날 먹여 살린다고 생각했지만 난 내 돈 쓴 적 없어. 그때 아들이 회사에서 급히 돌아왔습니다. 며느리가 전화했나 봐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아들아, 엄마 요양원 안 가. 실버타운 간다. 실버타운이요? 그런 돈이 있어. 1억 있어. 아들이 놀라 며느리를 쳐다봤어요. 며느리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그런 돈이 있으면 왜 진작 말씀 안 하셨어요? 말해서 뭐하니? 너희가 그 돈까지 계산하고 날 내보낼 거 아니었어? 며느리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게 아니긴. 너희 대화 다 들었어. 사돈댁이랑 한 얘기 말이야.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한 달에 70만 원 아까워서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려던 거 맞지? 그 돈으로 애들 학원 보내고 싶었던 거고. 아들이 당황해서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내 마누라한테 물어봐라. 사돈댁이랑 무슨 대화 나눴는지. 며느리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말이야, 이 집 지분 너희 알지? 내 지분이 70%야. 그건 알아요, 엄마. 그런데 말이야, 이제부터 사용료 받을 거야. 사용료요? 그래. 내 지분 70%에 대한 사용료. 한 달에 50만 원. 아들이 기겁했습니다. 50만 원이요?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법적으로 정당한 거야. 내 지분을 너희가 쓰는 거니까 사용료 내는 게 맞지.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저희가 매달 50만 원을 어머니한테? 그래. 요양원 보낼 돈 있으면 이것도 낼 수 있겠지. 아들이 당황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너무하긴 누가 너무해. 30년 동안 너 키우고 10년 동안 손주 키우고 너희 집 마련에 내 돈 8천만 원 넣어준 엄마를 요양원 보내려던 게 너무한 거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울먹이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다시 모실게요. 됐어. 이미 다 정리했어. 그때 조카가 도착했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해뒀거든요. 고모 왔습니다. 짐 옮기는 거 도와드릴게요. 아들이 조카를 보며 물었습니다. 준석이,
내가 여기 왜? 형, 제가 고모 모실 거예요. 뭐? 고모가 실버타운 가시는 거 제가 도와드리기로 했어요. 며느리가 비아냥거렸습니다. 실버타운이 한 달에 200만 원인데 그 돈을 어떻게 내실 거예요? 조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형수님이 걱정할 일이 아니에요. 고모한테 충분한 재산이 있으니까요. 재산이요?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토지 증여 완료 서류였어요. 아들아, 내 아빠 유산으로 받은 땅 있잖아. 아, 그 땅이요? 그거 헐값 아니에요? 헐값이긴. 지금 12억이야. 아들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12억이요? 그래, 15년 전에 지하철 들어온다고 했을 때부터 값이 오르기 시작했어. 작년에 감정가 받아봤더니 12억이더라.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12억이요? 그럼 그 땅을? 응, 준석이한테 줬어. 이미 명예 이전 끝났어. 며느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건 저희 땅인데. 너희 땅? 내 명의였는데 무슨 소리야? 아들이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그럼 우리는? 너희는 이 집에서 계속 살면 돼. 대신 매달 50만 원씩 사용료 내고. 며느리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희가 잘못했어요. 이미 늦었어. 법적으로 다 처리했어. 조카가 제 짐을 들었습니다. 고모 가시죠. 현관을 나서려는데 며느리가 제 팔을 붙잡았어요. 어머니, 제발이요. 다시 생각해 주세요. 저는 며느리 손을 뿌리쳤습니다. 며느리, 내가 나랑 사돈댁이랑 나눈 얘기 기억나니? 한 달에 70만 원 아깝다고 했잖아. 그 70만 원 아끼려다가 12억 날린 거야. 어머니, 그리고 앞으론 매달 50만 원 잊지 말고 입금해라. 안 그러면 법적 조치 취할 거야. 아들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무슨? 난 정당한 권리 찾은 거야. 너희가 날 짐이라고 생각했을 때 난 이미 결심했어. 택시를 탔습니다. 조카가 옆에 앉았어요. 고모, 속이 다 시원하시죠? 그래, 30년 만에 처음으로 내 인생 사는 기분이야. 뒤를 돌아보니 아들과 며느리가 현관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며느리는 울고 있었고 아들은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는 거니까요. 실버타운에 도착했습니다. 깨끗하고 현대적인 건물이었어요. 요양원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로비에는 편안한 소파가 있었고 카페도 있었어요. 어머니, 어서 오세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실버타운 매니저가 환하게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여기가 어머니 방입니다. 남향이고 전망도 좋아요. 방은 넓고 깨끗했어요. 작은 거실과 침실, 화장실이 따로 있었습니다. 창문으로는 한강이 보였어요. 시설 이용은 자유롭게 하시면 됩니다. 1층에 헬스장, 2층에 독서실, 3층에 사교 댄스실도 있어요. 사교 댄스요? 네, 어르신들이 많이 배우세요. 재미있어요. 조카가 짐을 정리하는 걸 도와줬습니다. 고모, 여기 괜찮죠? 그래, 정말 좋구나. 고모, 땅 명의 이전 완료됐어요. 제가 내년 봄에 팔 계획인데 그때 고모한테 3억 드릴게요. 2억이면 된다니까. 아니에요. 3억 드릴 거예요.
그리고 매달 생활비도 보내드릴게요. 아니야, 그건 괜찮아. 고모 돈 충분해. 조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고모, 제가 변호사 된 것도 다 고모 덕분이에요. 이제 제가 고모 모실게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친아들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는데 조카는 이렇게 챙겨주는 게 고마웠어요. 고맙다, 준서가. 고모 매주 찾아뵐게요. 주말마다 밥 먹으러 가요. 조카가 돌아가고 저는 방을 둘러봤습니다. 정말 제 공간이었어요. 누구 눈치 볼 필요 없이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저녁 시간이 됐습니다. 식당에 내려갔어요. 뷔페 형식이었는데 음식이 정말 다양했습니다. 새로 오셨어요? 옆 테이블 할머니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네, 오늘 입주했어요. 저는 박 씨예요. 여기 온 지 2년 됐어요. 반갑습니다. 여기 음식 맛있죠? 저는 특히 잡채가 맛있더라고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박 씨 할머니는 말이 많았어요. 저도 며느리한테 시달리다가 여기 왔어요. 요새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를 짐으로 생각한다니까요. 저도 그래서 왔어요. 그렇죠? 우리 세대는 시어머니 모시는 게 당연했는데 요새는 아니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로비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어요. 강물이 반짝이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받지 않았습니다. 또 울렸어요. 며느리였습니다. 이것도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제발 전화 좀 받아주세요. 우리 얘기 좀 해요. 무시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과 할 얘기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편히 잔 것 같았어요. 헬스장에 가봤습니다. 어르신들이 운동하고 계셨어요. 새로 오신 분이에요? 트레이너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네, 어제 입주했어요. 어르신 건강 상태가 어떠세요? 당뇨가 있고 무릎이 좀 안 좋아요. 그럼 가벼운 스트레칭이랑 수중 운동 추천드려요. 무릎에 물이 안 가요. 그렇게 운동 프로그램이 시작됐습니다. 매일 아침 30분씩 스트레칭하고 오후엔 수영장에서 수중 운동을 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는 게 느껴졌어요. 무릎 통증도 줄어들었고 당뇨 수치도 좋아졌습니다. 어머니, 운동 효과가 있으시네요. 계속 이렇게 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실버타운 생활은 즐거웠어요. 아침엔 운동하고 점심엔 친구들이랑 수다 떨고 오후엔 독서하거나 영화 보고 저녁엔 산책했습니다. 박 씨 할머니랑 친해졌어요.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산책도 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부산 여행 가는데 같이 갈래요? 부산이요? 네, 실버타운에서 단체로 가요. 1박 2일인데 재미있어요. 좋아요, 가겠습니다. 그렇게 첫 여행을 떠났습니다. 부산 바다가 정말 아름다웠어요. 30년 만에 처음 보는 바다였습니다. 여기서 사진 찍어요. 박 씨 할머니랑 사진을 찍었어요.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그날 밤 숙소에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아들한테서 문자가 20통 넘게 와 있었어요. 엄마, 제발 연락 좀 주세요. 엄마, 우리 잘못했어요. 엄마, 다시 모실게요.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늦었으니까요.
대신 조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서가, 고모 지금 부산이야. 친구들이랑 여행 왔어. 너무 좋다. 조카한테서 답장이 왔어요. 고모, 정말 잘하셨어요. 고모 인생 즐기세요. 사진 찍어서 보내주세요.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바다를 배경으로 웃고 있는 제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70년을 살면서 이렇게 행복한 적이 있었나 싶었어요. 30년 동안 아들 위에 살고 10년 동안 손주 위에 살았는데 이제야 제 인생을 사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한 달 70만 원짜리로 계산했을 때 저는 상처받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고마운 일이었습니다. 그 일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눈치 보며 살았을 테니까요. 실버타운에 온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운동하고 친구들이랑 어울리고 취미 생활도 시작했습니다. 사교 댄스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제법 춤을 춥니다. 어머니, 실력이 많이 늘으셨네요.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매주 금요일엔 단체로 공연을 보러 갔습니다. 뮤지컬도 보고 콘서트도 가고 전시회도 갔어요. 30년 동안 못 해본 것들을 하니까 정말 즐거웠습니다. 그 사이 아들한테서 계속 연락이 왔어요. 전화도 오고 문자도 오고 심지어 실버타운까지 찾아왔습니다. 엄마, 제발 한 번만 만나줘요. 로비에서 아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며느리도 함께였습니다. 저는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무슨 일이니? 엄마, 우리 얘기 좀 해요. 할 얘기 없어. 엄마, 제발이요. 우리 잘못했어요.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모실게요. 됐어. 이미 정리됐어. 어머니, 그 땅 일 말이에요. 12억이나 하는 땅을 어떻게 조카한테. 내 땅인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그래도 저는 엄마 아들이잖아요. 조카보단 제가 먼저 아니에요? 아들, 요양원 보내려던 아들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매달 50만 원 입금은 잘하고 있니? 네, 하고 있어요. 그럼 됐어. 더 이상 할 얘기 없어. 며느리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발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용서는 무슨. 난 너희한테 화난 것도 아니야. 그냥 내 인생 사는 거야. 어머니, 며느리, 내가 나한테 한 짓 생각해봐. 한 달에 70만 원 아까워서 시어머니 요양원 보내려 했잖아. 그게 30년 동안 아들 키운 엄마한테 할 짓이야?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알면 됐어. 이제 가봐. 엄마, 아들아, 난 이제 내 인생 살 거야. 너희도 너희 인생 살아라. 매달 50만 원만 잊지 말고. 그렇게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며느리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돌아보지 않았어요. 방으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이 평화롭게 흐르고 있었어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조카였어요. 고모, 땅 팔렸어요. 그래, 얼마에? 13억에 팔렸어요. 감정가보다 1억 더 받았어요. 잘했다. 고모, 약속대로 3억 드릴게요. 내일 입금할게요. 고맙다, 준서가. 다음 날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3억이 입금돼 있었어요.
기존에 있던 1억까지 합쳐서 4억이 됐습니다. 이 돈이면 20년은 넉넉하게 살 수 있었어요. 아니, 30년도 가능했습니다. 그날 저녁 박 씨 할머니한테 말했습니다. 다음 달에 제주도 여행 간대요. 같이 갈래요? 제주도요? 좋죠. 이번엔 제가 쏠게요. 고급 호텔로 가요. 어머, 괜찮아요? 괜찮아요. 제가 돈 좀 생겼어요. 그렇게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5성급 호텔에서 묵고 맛있는 거 먹고 관광도 실컷 했어요. 이렇게 좋은 데서 자는 건 처음이에요. 박 씨 할머니가 신기해했습니다. 저도요. 평생 남 눈치 보며 살다가 이제야 이러네요. 우리 잘한 거예요. 자식들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 인생 사는 거예요. 제주도 바다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하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눈치 보며 살았을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 며느리한테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실버타운으로 돌아와서 일상이 계속됐습니다. 운동하고 친구들 만나고 취미 생활하고 여행 가고 이런 게 인생이구나 싶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사돈댁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돈 어르신, 저예요. 무슨 일이세요? 그 일 때문에 사과드리려고요. 제가 며느리한테 그런 말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됐습니다. 이미 지난 일이에요. 사돈 어르신, 요새 며느리가 많이 힘들어해요. 매달 50만 원 내는 것도 그렇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제 집은 사용료니까요. 그래도 친정 어머니로서 부탁드리는데,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안 될까요? 사돈, 제가 화가 나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제 인생 사는 거예요. 사돈. 그리고 사돈도 그때 며느리한테 뭐라 하셨잖아요. 장모님 한 달에 70만 원 든다고. 사돈댁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잘못한 거 알면 됐어요. 이제 저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더 이상 그 사람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날 밤 조카가 찾아왔습니다. 고모, 제가 결혼해요. 그래, 축하한다. 고모, 결혼식에 꼭 오세요. 주례도 고모가 해주세요. 주례를 내가? 네, 고모가 제 부모님이나 마찬가지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친아들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는데 조카는 결혼식 주례를 부탁하는 게 감동적이었어요. 알았어, 할게. 조카 결혼식 날 저는 정장을 차려입고 갔습니다. 주례사를 준비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주례를 맡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신랑 준석이는 제가 대학까지 보낸 조카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준석아, 너는 항상 효자였어. 고모가 힘들 때 내가 있어서 힘이 됐어. 이제 내가 가정을 꾸리는데 신부를 잘 대해주고 서로 존중하며 살아라. 주례사를 마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들 내외도 와 있었어요. 며느리가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카 부부가 행복하게 웃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피로연이 끝나고 조카가 다가왔습니다. 고모, 감사합니다. 평생 잊지 않을게요. 잘 살아라, 준석아. 고모, 신혼여행 다녀와서 꼭 찾아뵐게요. 그날 밤 실버타운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제 선택이 옳았다고요. 며느리한테 당할 뻔했지만
제가 먼저 움직여서 제 인생을 지켰다고요. 실버타운에 온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제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건강도 많이 좋아졌고, 친구들도 생겼고, 취미 생활도 다양해졌습니다. 사교 댄스 대회에도 나갔어요. 3등을 했습니다. 트로피를 받는 순간 정말 행복했어요. 어머니, 축하드려요. 정말 멋지세요. 실버타운 사람들이 축하해줬습니다. 매달 아들한테서 50만 원씩 입금됩니다. 저는 그 돈을 모아서 친구들이랑 여행 갈 때 씁니다. 지난달엔 유럽 여행을 다녀왔어요. 고모, 유럽은 어땠어요? 조카가 전화로 물었습니다. 너무 좋더라. 파리도 가고, 런던도 가고. 고모 정말 멋지세요. 저희도 고모처럼 늙고 싶어요. 조카는 신혼생활이 행복하다고 했어요. 조카 며느리도 착하고 둘이 잘 지낸다고요. 준서가, 너는 내 와이프 잘 대해줘라. 나중에 나이 들어도 서로 의지하며 살아야 해. 알겠습니다, 고모. 아들한테서도 가끔 연락이 옵니다. 하지만 저는 짧게 끊어요. 엄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잘 지내. 엄마, 손주들이 할머니 보고 싶대요. 그래, 나중에. 하지만 만나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은 할머니가 떠날 때 작별 인사도 안 했어요. 이제 와서 보고 싶다고 하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며느리한테서는 연락이 없었어요. 아마 창피해서 그럴 거예요. 사돈댁한테 그랬던 말이 현실이 됐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실버타운에 찾아왔습니다. 혼자였어요. 어머니,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로비에서 만났습니다. 무슨 일이니?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매일 후회하며 살아요. 며느리 얼굴이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그래. 어머니, 제가 너무 어리석었어요. 어머니를 돈으로 계산했던 게 정말 잘못됐어요. 알았으면 됐어. 어머니, 다시는 못 용서해 주실 거예요? 저는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난 너한테 화난 게 아니야. 네. 그냥 이제 내 인생 살고 싶은 거야. 30년 동안 아들 위에 살고 10년 동안 손주 위에 살았어. 이제 내 차례야. 어머니, 내가 나한테 한 짓은 분명 잘못됐어. 하지만 그게 나한테는 기회가 됐어. 내가 그러지 않았으면 난 계속 눈치 보며 살았을 테니까. 며느리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잘못한 거 알면 됐어. 이제 가봐. 너도 내 인생 살아. 며느리가 돌아갔습니다.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그 후로 며느리는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여름이 오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왔어요. 저는 매 계절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지난주에는 설악산 단풍 구경을 다녀왔어요. 친구들이랑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단풍을 봤습니다. 정말 아름답네요. 박씨 할머니가 감탄했습니다. 그러게요. 이런 걸 보니 살맛 나네요. 우리 잘한 거예요. 자식들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 인생 사는 거예요.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단풍이 물든 산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문득 생각했습니다. 만약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지 않으려 했다면 지금 이 순간을 볼 수 있었을까요? 아마 아니었을 거예요. 저는 여전히 집에서 눈치 보며 살고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생각하니 며느리한테
고마운 마음마저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저를 배신했기에 저는 제 인생을 찾을 수 있었으니까요. 실버타운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니 따뜻한 공기가 맞이했어요. 어머니, 다녀오셨어요? 저녁 준비됐어요. 직원이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네, 고마워요. 식당에 가니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설악산 어땠어요? 너무 좋았어요. 다음엔 같이 가요. 좋아요. 다음엔 꼭 같이 가요. 저녁을 먹으면서 친구들과 수다를 떨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 내일 할 일, 다음 주 여행 계획. 이런 평범한 대화가 이렇게 행복할 줄 몰랐어요. 식사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어요. 강물이 달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조카한테서 문자가 와 있었어요. 고모, 저희 집들이 다음 주 토요일에 해요. 꼭 오세요.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갈게. 뭐 사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고모만 오시면 돼요. 웃음이 났습니다. 조카는 정말 착한 아이예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1년 전 이맘때 저는 며느리 방문 앞에 서서 요양원 얘기를 듣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슬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행복해요. 제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식 위해 희생하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요. 내 노후를 지키는 게 진짜 현명한 부모라는 걸요. 제가 며느리한테 당할 뻔했던 건 제가 방심했기 때문이에요. 제 재산을 숨기고 자식한테 다 주면 잘해줄 거라 믿었던 게 잘못이었어요.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자식도 결국 사람이고 사람은 이익을 계산하는 존재예요. 그래서 여러분께 드리는 조언은 이거예요. 내 재산은 내가 지키세요. 자식한테 다 주지 마세요. 노후를 위해 꼭 남겨두세요. 그리고 자식이 나를 짐으로 여긴다면 과감히 떠나세요. 눈치 보며 사느니 내 인생 사는 게 100번 나아요. 저는 한 달에 70만 원짜리로 계산됐지만 사실 제 가치는 12억이었어요. 며느리는 그걸 몰랐죠. 그리고 지금 저는 매달 50만 원씩 받으며 제가 원하는 대로 살고 있어요. 여행도 가고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고요. 이게 제 복수였어요. 며느리가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했을 때 저는 12억짜리 땅을 조카한테 줬고 매달 사용료를 받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70만 원 아끼려다가 12억을 잃었고 매달 50만 원을 내고 있어요. 저는 그 돈으로 제 인생을 즐기고 있고요. 이게 정의예요. 제가 30년 동안 쏟아부은 인생의 대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도 기억하세요. 자식이 나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나를 소중히 여기세요. 그게 제가 1년 동안 배운 교훈이에요. 지금 저는 71살이에요. 건강하고 행복하고 친구들도 많아요. 매일이 즐겁고 내일이 기대돼요. 며느리한테 배신당했지만 그 덕분에 제 인생을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는 며느리한테 고맙기까지 해요. 며느리가 저를 깨워줬으니까요. 자식 위해 희생만 하는 삶이 아니라 내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리요. 여러분도 꼭 기억하세요. 내 재산은 내가 지키고 내 노후는 내가 책임지고 내 인생은 내가 살아야 한다는 거요. 그게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마지막 조언이에요. 고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자식 눈치 보지 말고 여러분 인생 사세요. 그게 진짜 행복이에요.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